네,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반도체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 들어서 증시는 일부 섹터에 대한 쏠림 이것이 좀 시장을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완화되면서 좀 다시 반도체주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2차 전지 워낙 뜨겁다가 이제 반도체로 조금 바톤 터치가 되고 근데 지금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바이오 쪽도 또 그렇죠.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주도주로서 반도체는 항상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반도체는 아직 실적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 말은 이제 좋아질 게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어쨌든 효과 때문에 D램 회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지난 2분기에 판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HBM 비중은 3분기에도 올라갈 거고 여기에 또 DDR5도 최근에 이제 제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LPDDR5 모바일에 들어가는 5X 그다음 PC향 DDR5 제품은 DDR4 가격은 7월 말에 이제 고정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했지만 DDR5는 상승했기 때문에 DDR5 비중을 우리 기업들이 높이고 있기 때문에 D램 쪽은 잘하면 3분기에 확대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낸드가 여전히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D램 쪽은 HBM이랑 DDR5 때문에 조기에 좋아지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고 고무적인 거는 DDR5 가격이 고정 가격 기준으로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서버 DDR5는 아직까지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서버 DDR5는 마이너스 1% 내외 정도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DDR5가 좀 가격 자체가 한 50% 정도 비싸기 때문에 DDR4 대비 그래서 블렌디드 ASP 상승 효과에는 서버 DDR5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주의 가장 큰 이슈라고 또는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시장 바닥을 지나갈 것이다라는 기대. 그다음에 생성형 AI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은 당초 그 2분기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되게 무거운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참 어려운 주식 같아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많고 여기에 또 국가를 대표하다 보니까 글로벌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살 때 또 수급적으로도 연동이 되고 또 파생하고도 연동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순수 반도체 차인 하이닉스 대비 부진한 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극복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HBM3나 이런 쪽에서도 주도권을 조금은 늦었다면 이제 빨리 주도권을 찾아야 될 거고 여기에 바운더리 쪽에서도 좀 가치적인 결과물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종합 반도체를 지향했는데 지금 지난 3년간은 바운더리에서 좀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보여줘야 되고 스마트폰은 사실은 최근에 폴더블 예약 판매가 좋긴 하지만 이 비즈니스 자체가 워낙 또 저성장 국면이라서 동부분에서는 차별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 디스플레이 쪽은 최근에 또 우리 아이폰에 나가는 제품에 있어서 주도권을 좀 더 삼성이 잡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생성형 AI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핫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엔비디아에 이어서 그 미국 반도체 회사 AMD가 그 4분기부터는 새로운 AI용 슈퍼칩을 개발한다. 이런 생산을 확대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전면전이 붙는다. 이런 예상 가능한가요? 전면전을 논하기에는 너무 시장 점유율이 AMD가 적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내장형 GPU에 있어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한 80%에 AMD가 한 20%라면 이 데이터 센터형 우리가 GPU에 있어서는 사실 엔비디아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이라기보다는 AMD도 이제 그쪽 라인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특히 MI300 같은 경우에는 HBM3가 탑재가 이제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HBM3 시장이 좀 더 확대되는 데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이 생성형 AI 관련 수요 때문에 거기 발빠르게 대응하느라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경우에는 MR, MUF 기술을 도입해서 한 발 앞섰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이게 어떤 기술입니까? MRMUF라는 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HBM이라는 거는 그래픽 D램을 홀을 뚫어가지고 이걸 이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결할 때 보면 이제 마이크로 범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범프를 연결할 때 과거에는 이제 열로 좀 녹여가지고 TC라고 해서 서멀 컴프레션 방식으로 해서 절연체라고 해서 절연 필름이라고 해서 난 컨덕티브 필름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TC 이제 그 NCF 방식이었다면
하이닉스가 이제 HBM2E부터 MR-MUF라고 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리플로우, 그다음에 이제 몰디드 언더필 방식이라고 해서 저 그림이 나오는 게 지금 그 설명하시는 거죠. 예. TCNCF가 이제 기존 방식이고 MR-MU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일본의 나믹스라는 소재사와 같이 개발한 방식이고요. 저기 필름을 넣는 게 아니라 액체를 넣어가지고 바로 이제 그래서 되게 생산성이 좋고요. 그렇겠네요. 두 번째 방열 이런 면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사실은 좀 차별화하는 제일 핵심이 되는 패키징 공법으로서 고객들의 만족도도 좀 높은 것 같고 삼성은 아직까지 저 방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삼성은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TCNCF도 조금 더 친화적인 좀 경쟁력이 높은 소재를 써서 TCNCF도 이제 많이 좀 기술력이 제고돼서 HBM3는 삼성은 저 방식 TCNCF 방식 기존 방식을 쓰는 거고요. 기존보다는 좀 기술을 개선시켰고 예. 하이닉스는 아예 새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상당히 MR-MUF를 할 때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상당히 잘 극복을 했고 또 뭐 혼자 했다기보다는 또 일본의 나믹스라는 기업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MR-MUF 방식은 기존 12단까지 적용을 하고 향후에 이제 HBM이라는 게 이제 그 그래픽 D램을 막 쌓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6단부터는 아마 저 방식을 쓰기는 16단은 또 범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HBM4도 12단까지는 저 MR-MUF 방식을 쓸 것 같고요. 16단부터는 아마 새로운 공법으로 또 새로운 게 나와야 되나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서 범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다이 투 다이로 붙이는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패키징도 과거의 패키징이 그냥 좀 뭐 허드렛 일이라면 지금은 이제 우리 제품의 한마디로 성능을 결정하는 게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면 감은 어렴풋이 오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그 지금 뭐 하이닉스가 아주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또 중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경쟁력이 HBM 시장에 상당히 좀 맞습니다. 좌우할 것이다 얘기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HBM4부터는 좀 경쟁력을 좀 더 제고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HBM이 이제 그래픽 D램이지만 그 밑에 있는 거를 HBM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IC라고 하는 로직 다이를 지금까지는 D램 공정에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열이 많아지고 방열이나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력 소모량이 많아질 거거든요. GPU 옆에 있는 니어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좀 그런 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로직 다이를 D램 공정이 아니라 바운더리 공정에서 만들 것 같아요. 7나노 핀팩 공정에서. 사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로직 컨트롤러를 기존 방식을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핀펫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로직 반도체 자체를 카메라 모듈 똑같이 HBM처럼 전력 소모량이 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로직 다이 자체를 D램 공정에서 이제 파운드리 공정, 그것도 7나노 핀팩 공정으로 아마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실제로 내부적으로 그게 이제 이미 3나노 만들고 있는 삼성한테 7나노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삼성이 좀 내부적으로 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뭐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12단, 16단 이 적층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HBM은 결국 이제 일반적인 그래픽 D램하고 다르게 그 그래픽 D램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GPU 를 둘러싼 게 이제 일반적인 단품인 DDR6 뭐 이런 제품들인데 이걸 쌓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HBM은 결국 많이 쌓을수록 이제 대역폭이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빨리 리드 앤 라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HBM은 계속해서 적층 경쟁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12단까지는 이제 하이닉스는 MR-MUF 방식을 쓸 거고 이제 16단부터는 이제 이게 범프가 있으면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범프를 없애는 기술들에 대한 경쟁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뭐 네덜란드 장비 회사인 배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장비 개발을 하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랑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공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6단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낸드 쪽은 하반기에도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뭐 수요는 늘지 않고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낸드는 사실은 이제 3대 수요가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노트북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인데요. 데이터 센터 서버도
AI 때문에 올해 오히려 수요가 없습니다. SSD를 안 바꾸고 있고요. 왜냐하면 슈퍼컴퓨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노트북 수요 나쁜 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예. 팬데믹 때 상반기 올해 PC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줄었습니다. 예. 스마트폰은 6월 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이너스 11%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엔데믹 가니까 오히려 이게 줄어가지고 정말 진짜 일단 그런 스마트폰은 것 같아요. 제품의 교체 사이클 자체가 이제 길어지는 게 이제 예. 한마디로 말해서 노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노트북은 팬데믹 이벤트였고 그래서 기대할 거는 서버 쪽인데 올해는 슈퍼컴퓨터 때문에 이제 SSD 교체가 없다 보니까 올해 수요는 나쁜데 내년에는 저는 일반 컴퓨팅 서버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SD 수요가 내년에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2024년부터는 회복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어차피 하반기는 수요가 없으니까 아이폰이 또 중요하거든요. 예, 아이폰이 좀 15.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최근에 또 블룸버그를 보면 뭐 그냥 22일 날 예. 공개가 출시가 되고 9월 12, 13일에 공개를 해서 9월 20일부터는 이제 선적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약간 우려했던 거는 좀 일정 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 계획을 좀 지연시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감산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의 그 웨이퍼 가격은 3분기부터 괜찮고요. 제품 가격은 뭐 3분기에도 하락을 하겠지만 웨이퍼 가격이 되게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뭐 수요는 없어도 가격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최소한 하락은 안 할 것 같아요. 자, 반도체주 당초는 뭐 하반기부터는 좀 이렇게 바닥 다지고 올라간다 했는데 지금 벌써 8월입니다. 8월도 열흘이 지났는데 하반기 전망,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수요가 나쁘고 적자가 저렇게 나는 것 치고는 주가가 반등을 좀 성공적으로 했죠. 엔비디아 덕택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 다 나오고 나서 좀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대표 기업들인 인텔하고 AMD도 3분기 실적은 다 2분기 대비 개선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인텔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또 어쨌든 매출액이 10% 늘었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도 했고 그리고 PC 수요는 이제 회복된다고 3분기에 뭐 좀 인텔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어쨌든 간에 AI 관련된 그런 수요는 뭐 여전히 좋기 때문에 뭐 주가 레벨업 하고서 나서 좀 그러니까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계속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주식은 없거든요. 좀 조급해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뭐 계속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정이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거고 반도체도 사실은 이 적자 나는데 주가가 의미 있게 오른 겁니다. 사실은 상대적인 거로 자꾸 비교하고 그렇죠. 매일 안 오르고 예. 또 며칠 조정받으면 되게 조급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언제 숨고르기가 멈추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8월 23일이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3분기에도 상당히 강한 실적 가이던스를 주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움직일 거고요. 뭐 좀 밋밋한 가이던스를 주더라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지금은 숨고르기 하다가 어떤 모멘텀을 지금 반도체 주식은 찾고 있고 그 첫 번째 모멘텀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대한 가이던스. 두 번째가 이제 정말 뭐 고정 가격이 지금처럼 뭐 DDR5는 오르고 DDR4는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강하게 오르는 거. 예. 그게 다 강하게 오르면 아마 주가는 뭐 그냥 AI 반도체 아니더라도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때 엔비디아 그 가이던스 발표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엔비디아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증권 노군창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